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2구 동성 8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남북관계 문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금 평양에서는 4번째 남북통일농구 시합이 있죠. 2003년 10월이 마지막이었고 근 15년 만에 이제 처음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남북연락사무소 입주시키려고 시설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적십자 간 생사 확인 의뢰서 또 교환했고요. 판문점 선언 이행 조치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 지난 2주간 평가를 좀 해주시죠.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과정에 진입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면서 일종의 남북관계가 자율성을 갖는 영역으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남북통일농구 그 남측 대표단이 수송기를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국적기나 다른 민간 항공기가 가게 되면 미국에 도착할 수 없는 지금 일종의 제재가 아시아나는 기내식이 안 되니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기능주의적 협력? 어렵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능주의적 협력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문화 교류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포츠 교류, 유산가족 상봉 예정돼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남북 협력에서 핵심은 경제 문제와 군사안보적인 문제일 텐데, 경제 문제는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이를 추진하기 어려운 영역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성공업지구 체계나 금강산 관광 체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아직 의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 하나는 좀 지적을 할 만하고요. 러시아와 중국이 그 대북 제재 해제에 관한 성명 그 초안 같은 경우를 지금 유엔 안보리에 내놓은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한 그 외교적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상당히 관건적인 요소를 보이고, 또 하나 지금 남북 교류의 영역이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축에 관한 그 협력일 텐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의 진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통신선 같은 것들은 제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에서 군축이라는 의제가 처음으로 올라온 상황이고, 이것은 남북 모두 그 국방 안보에 관한 일종의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종합하면 어쨌든 남북관계가 국제정세와 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 영역으로서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각 언론사에 있는 그 군사 전문 기자들부터 시작해서 쉽게 얘기하면 하던 거 다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신문 칼럼에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전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태세는 그대로 갖춰야 되는 거고,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응 태세도 그대로 갖추고 훈련해야 되는 거다. 나쁘게 얘기하면 한반도가 하나의 섬에서 비무장 지대를 정말 평화의 지대로 만들고 남북을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합의까지 지금 돼 있는 거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송환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저쪽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를 다 돌파를 해왔는데, 군사적인 문제하고 국외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 제재 문제 때문에 당장 비행기가 못 가는, 수송기가 가야 되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문제로 돌아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다 가질 수 없는 거거든요. 판문점 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금까지는 북이 비핵화를 하면 안보 대 경제의 교환이었는데 네.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고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네. 교환입니다. 그 냉전이 해체되고 네. 그 미국의 스티븐 월튼가요? 동맹이론가가 무슨 네. 얘기를 했었냐면 안보 연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안보 개념이 무한히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네. 경제, 문화, 뭐 환경 이런 것까지 안보란 용어를 썼던 거죠. 네. 사실은 안보 연구자들한테는 새로운 영역이 열리는 건데 그렇죠. 저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도 네. 마찬가지로 안보 연구자 내지는 안보 전문가들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아니,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군비 증강이나 네. 군사적 방법 네. 또는 힘의 우위, 힘의 균형을 통해서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패러다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 상황 속에서 기존의 다양한 집단들이 일종의 좀 패러다임적 전환을 수용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 과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한국 군부가 느끼고 있는 제도적인 위기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네. 북한의 과학자들이 복무했던 군사 안보의 패러다임이나 한국 군부가 비대화되고 별들 많은 거에 대한 패러다임이나 똑같은 거고 병역 거부 문제가 나왔고 또 마침 월드컵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손흥민의 이념만 중요한 게 아니다. 모병제 가자. 모병제 왜 못 가냐. 그렇게 안 하면 군부의 제도화된 이 이익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축이 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사실은 한미동맹의 변환도 일종의 군축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문제. 사실은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발 일종의 충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충격 속에서 반 트럼프 내지는 반미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네. 하나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하나는 재래식 군사력의 그 군축 문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고 네. 군축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군축을 통해서 우리는 복지와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라는 네. 새로운 전환적 패러다임이 없으면 네. 재래식 군사력의 군축조차도 네.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네. 우리는 그 면에서는 정말로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그러니까 거다라고 할 수 이제까지 있습니다. 인정을 안 했던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 남북의 최소로 잡아서 경제 규모의 차이가 40배. 네. 그러면 GDP 규모 40배에서 우리는 40분의 1을 쓰는 것과 저축의 40분의 1을 쓰는 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재래식 전력에서 우리가 그만큼 위인 거죠. 네. 그걸 인정 안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항상 안 했고 또 하나는 특이한 사람들인 거예요. 양쪽이 군비 증강을 하게 되면 서로 군비 증강을 하는 데 따라서 안보 딜레마가 걸린다. 네.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가 안보 딜레마 인정 안 했고 저쪽이 하는 건 도발이고 우리가 하는 건 방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논리인데 북한이 냉전 끝난 다음에 나머지 견딜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비대칭적인 전력을 하고자 한 건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안보 딜레마가 또 새로 걸리는 거니까 안보 딜레마 인정하고 국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러면 여기서 비핵화 출행 말고 남북의 새로운 관계의 출행 그 다음에 한반도의 종전에서 새로운 관계로 나가는 출행 세 가지 평화의 길이 열렸으면 각각의 곳으로 어떻게 갈지 그러니까 안보 딜레마 인정을 남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한 거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한 거죠. 안보 딜레마를 인정한 셈이거든요. 사실 두 가지를 다 인정했어요. 국력의 차이도 인정했죠. 그렇죠. 저 북쪽에 시커먼 위성사진 네. 보여주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안보 딜레마를 탈출하는 네. 새로운 길에 접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지금 그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진지합니다. 제가 그냥 오프닝으로 짧게 가려고 했는데 벌써 몇 번이 오갔는지 모르겠고요. 북한 얘기 잠깐만 하고 그리고 북미 관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6월 말 7월 초 현지 지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특히 평북 신도군 방문에 앞서서 인민군 1호 2사 부대를 시찰했어요. 재미있는 게
군부대 보통 가면 뭐 철통 같은 방언이 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콩농사 실태 요해, 콩음식 다양하게 먹여라. 다수학 우량 품종의 농작물과 남새작물 재배. 남새는 이제 채소죠. 그 다음에 메탄가스를 이용한 땔감 대체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이게 특이한 건지 또 개혁개방과 군축시대 군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사실상 북한 군이 군사적 단위라기보다는 경제적 단위임을 그렇죠. 보여준 네. 일종의 사건 네. 같은 거고 군인이라기보다는 근로병사에 가까운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먹고 사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특히 쿠바가 대표적일 텐데 그 일정하게 체제 전환 내지는 개혁 개방을 시도했을 때 보면 군이 갖는 경제적 단위로서의 중요성들이 훨씬 더 커져가거든요. 그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사실은 그 체제 속성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대 현지 지도에서도 북한군이 처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간접적이지만 군축이 얼만큼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사실상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쿠바 말씀하셔서 저 조선중앙통신 보니까 쿠바에서 대표단이 지금 평양에 와 있고 북한 대표단이 지금 쿠바 갔어요. 교차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7월 1일, 2일 이제 신의주에 가서 화장품, 화학섬유, 방직공장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그건 뭐라고 했냐면 제가 노동신문을 가져왔는데 마국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시험 생산을 하고 있다. 건물 보수를 땜때기식으로 하고 있다. 호되게 질책을 했어요. 이런 게 공개가 안 됐었는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간 곳이 보면 경공업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인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에 현지도를 가서 네. 일정하게 비판을 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반미라고 하는 이념을 통해서 그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를 했다면 이제는 인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가지는 경공업 제품의 어떻게 보면 생산을 통해서 인민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식의 어떻게 보면 북한식 정치에 있어의 상당히 큰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네. 특히 그 화장품 네. 공장에 가서 했던 얘기들은 상당히 흥미로운데, 네. 그러니까 봄의 향기라고 하는 그 기사가 아주 재밌어요. 예. 무슨 저 기업 보도 자료스러운.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 생산하는 은하수하고 일종의 네.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좀 촉진시키는 그리고 측면이 그 있어요. 봄향기 화장품을 평양에 이거 전시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거 시설 마련하라고 마련해 주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강력적 지침을 내리셨죠. 근데 이게 사회주의 건설 북한 초기에 보면 사실은 경쟁이라는 것들을 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부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 높이는 데 있어서 되니까. 상당히 결정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소니즘의 총화죠. 예,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작품들에서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때를 좀 연상시키는 것처럼 그 비교를 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중국 쪽 반응도 네. 대단히 흥미로워요. 네. 그러니까 중국 그 인민일보 인민망인가요? 네. 거기서도 이 그 김정은 위원장이 화장품 공장한 거를 그 기사로 다룰 네.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제재 국면 하에서도 일정하게 그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그 경제협력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황구시보에도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 사이에 이 봄향기 브랜드가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속에서는 화장품, 아까 말씀하신 생필품 이런 걸로 대외경제협력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네.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대외경제성 부상이 다시 네,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방문했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제재 국면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북중 경제협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아마 논의하는 것이 방중의 목적이었지 않을까라는 빨리 생각이 움직이는 듭니다.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고.
북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한다고 했는데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접촉이고 그동안 왜 대화를 안 하느냐 니네 뭐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막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얘기하다가 성김대사 다시 와가지고 판문점에서 최순희 부상 만났다고 하고 양쪽 모두 비핵화 과정과 관련한 실무 접촉을 지속해 왔는데 미국 쪽에서는 이제 뭐 조금 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될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미국 쪽에서 어떤 내용을 좀 전달을 하고 이번에 저 방북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올까요? 폼페이오는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일종의 자기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0억간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14일 날 올렸어요. 14일 날 하나의 해설 기사 비슷하게 뭐라고 올렸냐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했다라는 제목을 갖고 팩트시트라는 걸 올렸습니다. 여기에 5가지 내용을 올렸거든요. 첫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12일 날 한 건데 14일 날 100억간에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거를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슬람 국가 ISIS를 격퇴한 것이 세 번째 성과고요. 네 번째 성과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이 지금 네 번째고, 다섯 번째 성과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5가지 중에서 정말 성과다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예루살렘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고 시리아 문제가 많죠. 이란 핵협상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정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건 아이시스? 뭐 이슬람 국가 격퇴한 것 정도인데, 이거는 트럼프 많이 한 거라고 하기는 또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북미 협상 하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젠더 안에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요 문건 하나만 갖고 보면 미국 안에서 그 싱크탱크나 주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트럼프에게 비난을 가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확실하게 성과로 등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짝 화가 날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냥 끝모르게 위기감을 조성해 놓은 게 자기인데 또 그걸 자기가 없앴다고 성과라고 하면 전형적인 장사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이 갖는 일종의 인품의 문제 아니면 트럼프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건 뭐 엄청난 거죠. 엄청난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폼페이오 방북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실행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의 공동 선언문이 트럼프 방식이 뭔지 규정을 해준 거죠. 근데 거기 나오는 트럼프 방식은 새로운 조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통해서 신뢰를 구축해서 비핵화를 하는 방식. 그러면 그 트럼프 방식 안에서 비핵화를 실제 어떻게 진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고 가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새로운 용어나 개념의 발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뭐가 나왔나요? 이번에 이제 폼페이오 방북 전에 했던 얘기가 FFVD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아이가 빠진 얘기를 미국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서 검증은 들어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이 빠진 상태로 가는. FF는 뭐죠? 그 Final, Fully, Very 그러니까 Fine. 사실은 FF는 Final. 완전한 비핵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하고 가는데 그 얘기는 비핵화의 시간표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이 1년 얘기를 했었고,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한다면 2년이라는 기한이 본인들 입장에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북한이 신고, 사찰, 검증, 폐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1년의 시간 갖고 되겠느냐 라는 얘기들이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을 충족시키려면 사실은 북한의
굉장히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할 하죠.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외교적 업적으로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표까지 명확히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 안에 가시적인 비핵화의 모습들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협력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시간표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에 안보 대 안보의 협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안보 대 안보의 협력에서 확실한 시큐리티 개런티스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동성론에 안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딜의 내용을 그대로 폼페이오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볼턴은 거의 노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뭐 여러 번 구 교수가 지적했었는데 잠재적인 핵 능력을 지닌 국가로 상당히 오래 갈 수밖에 북한도 그걸 생각을 할 텐데 미국이 일정하게 그걸 용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이나 지금 65개까지 있다고 뭐 추정되는 그 핵탄두 자체를 초기에 드러내는 건 포기한 것 같아요. 안보 대 안보의 교환이 일정하게 진행된 다음에 북한이 최종 단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그 단계까지 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2년 안에 된다, 6개월 안에 된다는 건 이런 조치들 해서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장장 전투태세 미국을 쏠 수 없게는 만들어 놓지만 북한이 마음 먹으면 다시 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까지 가는 과정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그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이번에 단판을 짓고 오는 게 아닌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정치적 시간표, 오히려 정치적인 방점을 찍어야 될 거고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그 정책 시간표에 조응하는 핵 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핵 능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길을 못 가게 된다든지 했을 때 이 타협이라는 것들이 다시금 그 갈등 국면으로 갈 소지는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나 학계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계속 의심시설들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pompeio 그 국무장관이 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합의를 본다고 했을 때 이거 빠져 있고 저거 빠져 있고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북한은 뭐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까지 북미 협상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 문제를 항상 제기해 왔거든요. 과연 북한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 문제를 포기할 것인가? 폼페이오 방북은 실행 계획에 대한 이제 타협이 될 거다라는 거고 폼페이오가 들고 가는 보관은 아마도 그 단계적 동시적 원칙을 지켜가면서 국내 정치적인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 주느냐. 당장은 뭐 유해 송환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간 걸 들고 와야 된다는 거를 폼페이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 덧붙이면 이제 안전담보도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연락사무소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미국 쿠바 사이에 이익대표부가 설치된 게 카터 행정부 때였을 겁니다. 그 뒤에 대사관이 설치되는데 오바마 행정부까지 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쿠바 그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충분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되돌릴 수 있을 가능성도 사실은 쿠바랑 미국 관계가 지금 저 외교관계 수립하고도 또 여전히 삐걱거렸거든요. 당시 쿠바가 외교관계 수립하고 낸 성명이 뭐였냐면 자기네들은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를 하겠다라는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미국은 불편한 거고 그 때문에 과연 외교적 관계가 마련된다고 해서 갈등이 종식됐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악시오스라고 있어요. 그 미국 인터넷 매체 중에 요새 제일 잘 나가는 매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뭘 보도했냐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9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온다 그러면 트럼프 같은 사람 입장에선 정말 쇼를 할 수 있을 텐데 김정은 위원장 문제는 입장에서도 뭐 북한 입장에서 9월에
뉴욕을 간다? 뉴욕만 가기 위해서 유엔 총회만을 위해서 가지는 않을 테고. 저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네. 가서 유엔 총회 연설을 한다를 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도 못했던. 그렇죠. 우리는 따지고 보면 노태 대통령이 네. 처음으로 유엔 총회 그렇죠. 연설을 하면서 네. 대단히 전향적인 그 대북 정책, 그렇죠. 대동북아 정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네. 아마 그때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야기를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만약 그런 연설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에 있어 대단히 상징적인 그렇죠. 선언을 하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상만 갖고 하면, 네. 상상만 갖고 하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2차 정상회담이 하고 유엔 총회 개막하는 데서 네. 우리 대통령도 가시고 거기서 뭔가 또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하고 평화협정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냉전 해체의 9월달이 구구절도 있고 그다음에 8.15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분수령을 만들 수 있죠. 관건은 대북제재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도 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미국이 초청한다면 뉴욕을 거쳐서 워싱턴을 갈 수 있을까? 대북제재 풀면 뭐 비행기 하나 사겠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안전담보의 네. 경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대북제재의 부분적인 완화, 네. 뭐 전면적인 해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은 교환 품목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 풍계리 시험장도 폐기를 했고 지금 아직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어서 저 정상회담 6.12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저 로켓 실험장 폐기하는 문제 그거까지 하면 그 안보리 대북 제재에서 열거했던 사항들 중에 일부라도 예. 이행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에 가는 것도 네. 사실은 모양새가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좋죠. 예. 상당히 좋은 편이 아니고 가면 대박이죠. 노벨 평화상 공동수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담대 한 상상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상상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현실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게 아마 저희 이구동성 시작한 이유일 것 같은데요. 어느새 8회째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7.27 이번 달에 벌써 7.27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고 다음 달에 8.15 있고 또 9월에는 또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아까 언급했지만 혹시나 있을지 모를 김정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연설이라는 기상천외한 이벤트가 펼쳐질 수도 있고요. 한반도 냉전 해체로 가는 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길에 또 필요할 때가 있으면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좋은 말씀 계속 듣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반도 냉전 해체 프로젝트 이구동성 시즌 1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